순자는 차례상을 차리다 그대로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물을 마시러 부엌에 온 남편이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순자야, 여기 누워서 뭐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섞여 있었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순자는 부엌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일어섰어요. 남편은 그런 순자를 보더니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건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순자야, 얘기 좀 하자. 우리 이혼하자. 마치 오늘 저녁 뭘 먹을지 묻는 것처럼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천천히 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인감도장과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얼쑤, 잘 됐다. 당장 도장 찍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정순자, 68세. 결혼 후 45년간 한결같이 집안을 지켜온 여인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2층 양옥집에서 말이죠. 이 집은 시댁에서 사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벽돌색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은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답답함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요양병원으로 가셨고 남편 최명도는 재산이 많은 외동아들로 평생 순자에게 집안일 외에는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통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모든 결정은 그의 몫이었죠. 순자는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명절이면 아들, 딸은 외제차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번쩍거리는 차에서 내린 며느리는 명품백을 들어 보이며 어머님, 이거 예쁘죠? 농담이지만 어머님이 하나 더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농담인 듯 진심으로 말했죠. 순자는 늘 웃으며 그래, 그래. 예쁜 애라고 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사업 이야기만 하고 딸도 명품 자랑에 바빴어요. 그들에게 순자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대화라고는 엄마, 오늘 반찬은 뭐야? 오늘 갈비찜 간이 좀 싱거운데? 김치 더 줘, 물 줘 정도였죠. 명절상을 차리는 일은 온전히 순자의 몫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장 보러 가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끓였어요.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붓고 고혈압과 다른 약 봉지가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어요. 지나가던 상인이 부축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혈압이 너무 높아요. 이렇게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그깟 몸살 가지고 약이나 먹어라며 넘겼죠. 순자는 그날도 땀에 젖은 앞치마를 벗지 못한 채 조용히 다시 전을 부쳤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소리와 함께 반죽이 노릇노릇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곧 현실로 돌아왔죠. 내일은 설날이고 가족들이 모두 올 테니까요. 또다시 상을 차리고 또다시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정순자에게 봄은 언제나 남의 이야기였어요.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난 순자는 이미 2시간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했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상에 올리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갈비찜간은 적당한지, 나물들은 예쁘게 담겨 있는지, 전들은 충분히 붙였는지 말이죠. 거실 한가운데 놓인 큰 차례상을 바라보니 뿌듯하면서도 허무했어요. 이 모든 걸 혼자서 해냈지만 아무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테니까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상위의 그릇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전 8시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가족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말 뒤에 이어진 건, 이번엔 또 어떤 새로운 명품백이 나왔는지 어머님 같이 보러 갈까요? 라며 작게 속삭이고 있었었죠. 딸도 곧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들어온 딸은 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엄마, 이번에는 반찬이 별로 없네. 갈비찜은 간이 좀 짜 보여 하며 첫마디를 건넸어요. 순자는 그래. 다음엔 더 해볼게 하며 웃었지만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순자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이 절을 하고 며느리와 딸은 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스러운 음식들이지만 정작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은 뒷전이었죠.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였습니다. 순자는 부엌을 오가며 부족한 반찬을 더 가져다 주고 빈 그릇을 치우고 물을 따라주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머리가 핑 돌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하는 소리와 함께 순자는 그대로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볼에 닿았지만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혈압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채 무리한 탓이었죠. 그런데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그래서 그 명품백이 얼마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무도 부엌에서 쓰러진 순자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몇 분이 지나서야 물을 마시러 부엌에 온 남편이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순자야, 여기 누워서 뭐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순자는 부엌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일어섰어요. 남편은 그런 순자를 보더니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건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순자야, 오늘 얘기 좀 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마치 오늘 저녁 뭘 먹을지 묻는 것처럼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쓰러져서 일어난 순자는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어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설날 아침 자신이 쓰러진 순간에 이혼을 하자고 말하다니요.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천천히 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인감도장과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얼쑤 잘 됐다. 당장 도장 찍자.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들고 나온 순자의 얼굴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한 기분이었어요. 가족들은 멍하니 서 있었고 명도는 예상보다 쉽게 일이 풀린 것에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넣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인생의 짐이 고작 작은 가방 하나였다니 스스로도 씁쓸했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순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잘들 지내렴.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가 향한 곳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외갓집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비워져 있던 집이었지만 어릴 적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도착한 시골 마을. 낡은 기와집 앞에 서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안은 예상대로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진짜 자신의 이름이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결혼 전 정순자라는 이름으로 뛰어놀던 그 마당, 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던 그 부엌이었어요. 첫날 밤 순자는 촛불을 켜고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23 새댁 시절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저런 미소를 잃어버렸을까요? 사진 속 젊은 순자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한편 서울집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순자가 사라진 첫날 아들은 단톡방에서 엄마 어디 있음? 좀 불편하네라며 눈치를 보냈습니다. 평소 엄마가 해주던 모든 것들이 멈춰 있었거든요. 냉장고는 점점 비어가고 세탁기엔 빨지 않은 옷들이 가득했어요. 딸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엄마 언제 돌아오시나? 이제 올 때 되지 않으셨나? 아직 명품백 얘기 못했는데? 결국 순자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평생 누구에게든 연락 가능하게 켜두었던 휴대폰을 처음으로 끈 것이었습니다. 명도는 시댁 어른들에게 이혼 사실을 숨기기 급급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순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한남동 땅 서류였습니다. 그 땅은 시아버지가 생전에 며느리 이름으로 해놓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동생 최명수가 몰래 열쇠를 복사해서 순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목적은 하나, 금고 안에 있는 한남동 땅 서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명수는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이 사건은 곧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재벌가 이혼 부부 수십억 원 땅 문제로 형제 고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명도는 회사에서도 눈치를 받기 시작했고 아들, 딸은 지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외갓집에서 뉴스를 본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이 없어진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집안이 이렇게 흔들리다니요. 45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저녁을 차렸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하지만 그 어떤 사내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무도 간이 어떤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속도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는 확신했어요.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비록 혼자였지만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68년 만에 찾은 진짜 자신의 시간이었어요. 외갓집에서 보낸 지 열흘째 되던 밤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꺼뒀던 전화기를 켜자마자 불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받았더니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어머님이시죠?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냉정하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위험하다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과연 자신이 가야 하는 걸까요? 어느 병원이에요? 순자가 물었을 때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삼성병원 응급실이에요. 근데 어머님, 혹시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과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거든요. 순자는 고민 끝에 서울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혼하고 집을 나온 자신을 왜 부르는 걸까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을 찾아갔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족 아니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순자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남남이었거든요. 병실 앞 복도에는 아들, 딸과 며느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나타나자 아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엄마, 오셨네요. 하지만 며느리와 딸은 순자를 외면했습니다. 여전히 이혼 문제로 서운함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 상태는 어때? 순자가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을 주저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올 수 있어요. 순자는 병원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저 사람 인생 전부였는데 45년간 뒷바라지해준 아내와 이혼하자마자 쓰러지다니 묘한 운명 같았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순자를 몰래 불렀습니다. 혹시 환자 부인이세요? 환자분이 계속 찾으시거든요. 잠깐만 들어가 보세요.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는 순자를 병실로 안내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명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고 왼쪽 팔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순자가 들어오자 명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순자야. 명도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했다. 하지만 순자는 그의 사과보다는 다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명도는 숨을 몰아쉬며 겨우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그 땅 내 이름으로 해줘. 아이들 때문에 부탁이야. 역시나였습니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재산 걱정부터 하는 남편이었어요. 순자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날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나 보네요. 그 순간 명도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어요. 평소와 다른 순자의 반응이었거든요. 4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만 했던 내가 이제 와서 땅 문제로 골치 아픈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제가 해줄 줄 일이 아니에요. 명도는 눈을 크게 뜨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자신의 말에 고개 끄덕이던 순자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잘 지내세요. 회복하시길 바라요. 순자는 일어서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돌아온 가족들과 마주쳤지만 그들에게도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 잘 돌봐드려라고만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45년간 얽매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정순자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홍성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외갓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병원에서의 일로 모든 것이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집 청소를 하던 중 순자는 어머니 방에 있던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40년 넘게 손대지 않았던 장롱이었죠. 문을 여니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오래된 한복들과 이불 사이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낡은 가죽 노트 한 권이었어요. 표지에는 순자의 일기라고 어린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때 쓰던 일기장이 아직도 여기 있었다니요.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20살 전후의 자신이 쓴 글들이 빼곡했습니다. 1975년 3월 15일. 오늘 서울에서 온 총각이 우리 집에 왔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다. 대학도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도 해보고 싶다. 하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젊은 시절 자신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글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도 자신의 꿈이 있었는데 포기했었구나 싶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1976년 1월 3일. 결혼 준비가 한창이다. 시댁에서는 좋은 집안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고 하셨다. 나는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런 다짐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커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진짜 나로 살고 싶다.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8세가 되어서야 그 다짐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네요. 일기장을 덮고 장롱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순자에게라고 아버지의 글씨체로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여러 장의 서류였어요. 첫 번째는 주식 명세서였습니다. 순자의 이름으로 된 삼성전자 주식이 5,000주나 있었어요. 1980년대에 아버지가 사둔 것 같았는데 지금 시세로는 수억 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어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두 번째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한남동 땅 소유권 증명서였어요. 그런데 소유자 이름이 정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시아버지가 며느리 이름으로 해놨다고 했는데 왜 자신 이름으로 되어 있을까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욱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은 원래 순자의 아버지 소유였던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1978년에 사놨다가 1985년에 정순자 앞으로 명예 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산 땅이 아니라 친정아버지가 딸을 위해 마련해준 땅이었던 거죠.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순자에게 아버지가 너를 시집 보내며 가장 걱정했던 건 내가 혹시 힘들어할까 봐서였다. 그래서 몰래 이것들을 준비해뒀다.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길 바란다. 언제든 내 이름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마이너스 아버지가.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 주셨다니요. 45년 동안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제야 명도가 그렇게 한남동 땅을 자기 이름으로 하라고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 땅이 순자 것이었는데 시댁에서는 자신들이 해준 것처럼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순자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순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랜만에 외갓집 마당에 나가 별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제대로 살아볼게요. 순자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다음 날부터 순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주식과 땅 문제를 정리하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68세가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설레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나로 살기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정순자로 말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확인한 후 며칠이 지나고 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조용히 살기보다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이었어요. 45년간 시댁에서 당한 일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일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서울에 있는 방송국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제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제보할 게 있는데요. 재벌가에서 68세 시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일이에요. 담당 기자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순자가 가진 증거들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후 기자가 홍성까지 내려와 순자를 인터뷰했어요. 순자는 차근차근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45년간의 시집살이,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 그리고 자신도 몰랐던 재산의 진실까지 말이죠. 특히 한남동 땅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는 사실은 기자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그런데 왜 이제야 이 사실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을 때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여성들이 더 이상 속지 않았으면 해서요. 방송이 나가기 전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숨죽이며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큰 일을 벌이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세상은 말 그대로 들썩였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68세 시어머니 명의로 사기 의혹 45년 시집살이 끝에 발견한 충격적 진실. 온라인에서는 순자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너무 멋있으세요. 이런 분이 진짜 여성의 롤모델이에요. 하지만 정작 순자의 가족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는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내렸고 며느리는 명품 사기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딸도 지인들 사이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어요. 순자 명의의 카드로 수년간 명품을 구매한 내역들이 모두 드러났거든요. 검찰에서는 이를 사기 행위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어요. 명도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뉴스를 보고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했어요. 중풍으로 한쪽이 마비된 상태에서 이런 충격까지 받으니 회복이 더 어려워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는데 순자가 없으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어요. 아들은 결국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럴 거면 왜 이혼을 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어도 돼요? 하지만 순자의 대답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아들아, 망가진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이 드러난 거야. 엄마가 덮어주고 있어서 너희가 몰랐을 뿐이지. 놀라운 건 순자가 그 누구도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며느리의 명품 사기든 시동생의 주거 침입이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지만
순자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히려 기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부터 나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45년 동안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으니 이제는 정순자로 살고 싶어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방송 이후 순자에게는 의외의 연락들이 쏟아졌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의 응원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여성단체에서는 강연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자서전 출간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대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위한 상담센터에 익명으로 큰 돈을 기부했습니다. 명도의 가족들은 결국 순자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특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용서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 살아온 대로 사는 거니까. 그날 밤 순자는 외갓집 마당에서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비록 가족들은 힘들어하지만 그것도 진실의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송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순자의 일상도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외갓집 앞 작은 텃밭에서 순자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고추, 상추, 깻잎을 직접 심고 가꾸는 일이었어요.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을 때마다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손으로 내가 먹을 걸 기르는구나 하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어요. 특히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무도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좀 더 싱싱한 거 사지 그래? 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순자가 정성껏 기른 채소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순자 씨, 마을 노인정에서 요리 강사를 찾고 있는데 어떠세요? 텔레비전에 나오신 분이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무척 관심 있어 하시거든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순자는 마을 노인정에서 시니어 혼밥 클래스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요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였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자유죠. 순자의 말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첫 수업은 김치볶음밥이었어요. 김치는 너무 시지 않은 걸로 골라주시고요. 밥은 차가운 게 좋아요. 순자의 설명을 들으며 어르신들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누군가는 간이 세고 누군가는 밥이 눌었지만 모두 행복해했어요. 순자 선생님, 우리도 텔레비전 나올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을 때 순자는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순자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45년 동안은 누군가를 위해 요리했지만 이제는 어르신들과 함께 즐기며 요리했어요. 같은 일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던 순자에게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여성이었어요. 혹시 정순자님 맞으세요?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디서 보신 것 같은데.
순자가 답하자 여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 박명숙이에요. 어릴 때 한남동 그 땅 앞에 살았던 어머니랑 같이 지내셨던 기억 안 나세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숙이라니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동네 언니였어요. 어머, 명숙이 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두 사람은 반가움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때 나오신 분이 우리 순자가 맞나 싶어서 용기 내서 찾아왔어요. 명숙은 순자의 손을 놓지 않으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68세에 그런 용기를 내시다니. 두 사람은 외갓집 마루에 앉아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인생 이야기까지 나누었어요. 명숙도 비슷한 시집살이를 했지만 순자만큼 용기를 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나이에 뭔들 못해요? 순자의 말에 명숙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요, 순자 말이 맞아. 이제라도 진짜 나로 살아야죠.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행복한 잠에 들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진심으로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누군가의 엄마나 며느리가 아닌 그냥 정순자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텃밭에서 자란 상추로 쌈밥을 해먹었습니다. 자신이 기른 채소로 만든 첫 번째 식사였어요. 상추 잎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하고 아삭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정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68년을 살아와서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피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자에게도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